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현재 가치로 1조 원이 넘는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 명동의 금싸라기 땅들이 모두 여러분의 소유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망했습니다. 침략자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면 당신의 부와 명예는 영원히 지켜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그 1조 원의 재산을 단 한순간에 포기하고 일가족 40여 명을 이끌고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대한 뿌리이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 불리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의지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당 이회영의 집안은 조선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만갑족이었습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성대감 이항복의 후손이며 그의 집안은 10대조부터 줄줄이 판서와 정승을 배출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대손손 장관과 국무총리를 배출한 집안에 서울 요지의 땅을 모두 소유한 초거대 재벌가였던 셈입니다. 이회영의 부친인 이유승 역시 2조 판서를 지냈고 그의 형제들 또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문가에 1910년이라는 거대한 어둠이 닥쳐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기존 기득권층을 포섭하기 위해 막대한 은사금과 남작, 자작 같은 자귀를 제안했습니다. 이회영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 명문가를 포섭하는 것이 조선 민중의 저항 의지를 꺾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고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910년 12월 30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 이회영의 집안 6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이건영부터 막내 이호영까지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대대로 내려온 부귀를 누리는 것은 짐승의 짓이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세우자.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체감해야 합니다. 당시 둘째 이성영은 영의정 이후원의 양자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서울 남산 밑부터 명동 일대가 모두 그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막대한 부동산을 단 몇 달 만에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죗값을 받기는커녕 10분의 1 가격에 넘기면서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당시 화폐로 4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600억 원에서 토지 가치를 반영하면 2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이 거금을 들고 6형제와 그들의 가족, 심지어 가신들까지 포함된 40여 명의 대가족이 압록강을 건너는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망명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도련님과 아가씨들이었던 이들은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옥수수 가루로 끼니를 때우며 만주 서간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국 길림성 유하현의 추가가라는 황무지였습니다. 이회영은 이곳에서 가장 먼저 경학사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단순히 총을 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삶을 꾸리고 교육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이회영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바로 신흥강습소, 훗날의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군인을 길러내지 않으면 독립은 없다. 이회영은 만주 벌판에 학교를 세우고 전국에서 몰려든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운영비, 학생들의 식비, 군복, 무기 구입비까지 모든 비용은 이회영 형제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1조 원에 달하던 자금은 여기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회영의 조카들은 직접 흑벽돌을 날라 교사를 지었고
이회영 선생 본인도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출된 청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격파한 핵심 전력들이었습니다. 신흥모관학교가 배출한 3,500여 명의 졸업생은 훗날 광복군과 의열단에 중추가 되었습니다. 이회영의 전 재산은 그렇게 독립군의 총알이 되었고 조국 광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자 이회영의 생활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북경의 낡은 뒷골목에서 생활하며 며칠씩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노신사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물로 배를 채우며 독립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에 심취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나키즘을 단순한 혼란이나 파괴로 오해하지만 이회영이 받아들인 아나키즘은 강제적인 권력에 반대하고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독립된 후 다시 왕의 나라나 일부 권력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민중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그가 꿈꾼 독립국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신채호, 유자명 등과 함께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 일으킨 수많은 폭탄 투척과 암살, 작전의 배후에는 늘 이회영의 격려와 이론적 지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상해의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가 낡은 가옥에 머물던 이회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국 독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졌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우당 어른, 이제 춘추가 6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몸도 쇠약하신데 왜 굳이 그 위험한 대련으로 가려 하십니까? 상해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회영은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백범, 나는 조선이 또 다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네. 지금 만주에 우리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고 있네.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고 일본의 심장부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하지 않겠나? 김구가 다시 간곡히 말했습니다. 대련 항구는 일본 첩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정말 돌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회영은 허름한 두루마기 옷깃을 여미며 답했습니다. 내가 20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 내 목숨은 이미 조국의 것이었네. 돈도 이름도 명예도 다 내주고 이제 남은 건 이 늙은 뼈마디뿐인데 무엇이 아깝겠나? 이루지 못해도 괜찮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책무일 뿐이네. 이 대화는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고뇌와 우당의 확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32년 11월 66세의 노구였던 이회영은 만주의 연락 거점을 확보하고 무장투쟁을 재조직하기 위해 대련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밀고자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는 대련항에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거물 독립운동가를 고문하여 상해와 만주의 독립운동 조직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여순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서 이회영 선생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노인의 몸을 지식이며 배우를 물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정보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지 불과 며칠 뒤인 11월 17일 우당 이회영 선생은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일본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지만 훗날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전신이 피멍으로 가득했고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귀족으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생을 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의 순국 소식이 전해지자 독립운동 진영은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형제들의 운명이었습니다. 6형제 중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넷째 이시영 선생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첫째 이건영은 만주에서 병사했고 둘째 이석영은 전 재산을 다 바친 뒤 상해 거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셋째 이철영은 학교를 운영하다 과로로 숨졌고 막내 이호영은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1조 원의 재산을 가졌던 가문이 독립을 위해 완전히 파산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잃는 멸문지화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해방 후 이시영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희생을 기리며 늘 겸손하게 살았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며 부통령직을 사퇴하는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회영 가문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이 보여준 것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노예로 사는데 나만 귀족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연대의식, 그리고 내 조국이 발가벗겨졌는데 나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을 수 없다는 그 부끄러움이 그들을 만주로 이끌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죽는 날까지 목적을 향해 걸어갔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로 결정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려 하는 신념의 크기로 결정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걷는 이명동의 화려한 거리,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은 100년 전 그 화려한 명동 땅을 미련 없이 팔아치우고 만주 벌판의 흙바람 속으로 들어갔던 한 노신사와 그 형제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조 원의 재산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 재산을 버릴 줄 알았던 그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옥수수 가루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이회영 선생의 목소리가 지금도 여순 감옥의 차가운 벽을 넘어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다. 그 길을 끝까지 걸었는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스스로 빛이 되어 사라진 우당 이회영. 그의 이름과 그 형제들의 위대한 결단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승리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일대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가 남긴 고결한 신념의 불꽃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숨겨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헌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알려지지 않은 위인들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